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5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PPT 자료가 좀 이제 우리 초기보다는 좀 양이 많아지다 보니 조금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이제 우리 이번 주는 계속 번역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서로 다른 언어 간의 번역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번역의 기본 개념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용어도 배워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한국어 교육에서도 뭐 소스 랭귀지, 타겟 랭귀지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조금 원용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예를 들면 한국어 교육은 뭐 베트남 학생이 혹은 뭐 영국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 영국 학생의 소스 랭귀지는 영어, 그 다음에 베트남 학생의 소스 랭귀지는 베트남어, 그리고 타겟 랭귀지는 두 사람 모두 한국어가 되겠죠. 그 개념이 여기 이제 번역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번역하는 사람이 미국의 소설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영어로 쓰여진 텍스트를 원천 텍스트라고 해서 소스 텍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번역을 한국어로 만들어진 번역문은 목표 텍스트, 타겟 텍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소스냐 타겟이냐 한국어 교육에서 이제 좀 원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텐데, 사실 이 용어는 뭐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세컨 랭귀지 애퀴지션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 사용된 언어는 원천 언어, 소스 랭귀지, 그 다음에 번역이 된 번역문에 사용된 언어는 타겟 랭귀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원천 언어는 당연히 이제 영어로 된 소설들은 뭐 영미 문화를 배경으로 하겠죠. 그래서 소스 컬처, 그 다음에 그것을 수용하는 이제 번역을 해내는 쪽은 상대적으로 어떤 원어에서 사용되는 용어도 걸러내고 이해될 수 있게끔 바꾸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그 타겟 소스 타겟 컬처 목표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생충에서 물론 이제 텍스트는 아니었지만 이제 기생충에서 왜 짜파구리, 이제 우리는 그 짜파구리라고 딱 하면은 알지만 사실 그거는 짜장라면이라고 하는 한국 문화의 배경 지식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다 그러죠? 우동? 뭐 라면동인가? 뭐 하여튼 그 비슷하게 이제 번역가가 굉장히 고민을 해서 번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말은 참 간단하지만 번역은 이렇게 아주 단순한 작업은 결코 아니에요. 8쪽으로 가겠습니다.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 일종의 뭐 좀 말장난 같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완벽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정말 훌륭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언어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배경 문화까지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가 있죠. 가요도 있었고 해서 뭐 누런 황소 이런 식구가 나옵니다. 자, 누런 황소를 영어로 타겟 랭귀지 영어로 옐로 카우라 바꾼다고 해보세요. 무슨 싸구려 선술집 이름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런 황소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영미 문화권 화자들이 이 식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그 언어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문화적인 차원까지 가는 것이고, 색채어가 각 문화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 번역은 반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뭐 뛰어나게 내가 외국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영어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번역문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는 경험들을 모두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번역을 언어학의 링귀스틱스의 하위 분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학의 하위 분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어적인 차원을 넘어서 생각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번역을 전적으로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간주를 하면 대체로 원문과 뒷가에 동일한 밸류, 값을 가진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것.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가 이퀴벌런스의 개념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에 와서는 단순 등가는 번역의 정의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의역이라고 하잖아요. 바꿔도
완전히 의미를 왜곡해 버린다든가 그래서는 재창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번역은 창조적인 면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전과는 달리.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작품에서의 지향성 혹은 뭐 꼭 문학 작품이 아니더라도 정보적인 어떤 속성을 왜곡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채식주의자의 그 번역이 약간 그런 측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 이런 그 문학계의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좀 어떤 그 저자의 뜻을 어느 정도 왜곡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언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그래서 말 한마디로 오해를 하게 돼서 외교적인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언어 간의 번역이 서로 이제 지금 그쪽입니다. 이루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작업을 했지만 두 텍스트 간의 객관적 득가성을 확인할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시기에 특정의 언어, 특정 문화가 다 반영이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그 고전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모파상의 목걸이를 1950년대 번역하는 것과 요즘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또 새로운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반영해야 되고 어휘도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옛날 그 아빠 엄마가 봤던 고전 작품들을 우리가 인쇄상의 문제도 있지만 표현을 읽어보면 한자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 와 번역에 그런 문제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은 고전적인 텍스트 번역 이제 지금 아마 여러분들 번역하면 대부분 문학 작품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외에도 영상 번역, 광고 번역, 기계 번역 기계 번역의 대표적인 것은 구글 번역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제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많이 파파고 같은 경우도 선생님도 가끔 쓰는데 오히려 한국어 표현을보다는 글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참 이게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해요. 영상 번역이나 광고 번역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번역을 넘어서서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제 특히 한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새로운 번역 장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아포리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포리아란 우리 지금 그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스스로의 무지를 자각하게 하기 위해 대화의 상대를 궁지에 빠뜨린 소크라테스의 유래한 개념으로 그리스어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다. 네, 그만큼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팬 번역가라고 했죠. 그래서 K-팝 노래가 나오고 가사들이 막 붙어요. 정말 막 30분 사이에 타타타타 붙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좀 유심히 보면 이제 정말 원래의 가사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면 이게 아닌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팝송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샹송이 있다, 칸초네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의 묘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그 노래가 좋고 그 가수가 좋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이 가수가 쓴 그 가사의 원래의 원어 의미를 막 알고 싶다 그러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나온다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어떤 그 전문가 집단의 그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문화의 역량, 국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번역은 아포리아다.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번역은 작문이나 독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가 됐든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뭐가 되었던 간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고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라이팅 아니면 이제
그 리딩 컴프레션, 이거는 뭐냐면 학습에서의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간혹은 우리가 영어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애매하게 의역하지 말고 직역해.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도 그 중세국어 강독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15세기 자료 같은 한국어지만 몇백 년의 시차를 두면 역시 독해, 해독은 아니고 독해를 해야 하는 수준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직역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직역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의역을 할 수 있고 어휘를 전환할 수 있고 이런 역량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언어학의 하위 그 분야로 이해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1970년대까지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번역이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학습으로서의 작문과 독해와는 다른 차원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과 우리가 학습에서 하는 작문이나 독해를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은 언어 능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은 독해와 작문이고, 또 한 가지는 대상 독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문과 독해는 교사가 두 언어의 이해 결과물을 평가하기 위한 것. 반면에 번역물은 뭐 여러분들 앞에서도 배웠지만 소스 랭귀지와 타겟 랭귀지의 관계이고, 궁극적으로는 번역된 텍스트와 원래 텍스트는 독자적인 두 개의 텍스트예요. 그래서 번역도 또 다른 창조물인 것은 분명해요. 창조물인 것은 분명한데 여기서 보면 뭐 그 자체로서 독립적이고 완결성 있는 텍스트여야 한다. 그러나 안에 정보적인 내용, 뭐 문학적인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저자에게 있죠. 그래서 교수들이 책을 쓸 때도 내가 어떤 전공 서적을 쓴 것에 비해서 번역서를 좀 평가를 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번역이 더 지난한 작업이기도 해요. 굉장히 고된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고된 작업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책을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번역이 되는 책들은 아무거나 하찮은 책들을, 아무 가치 없는 책들을 번역하지는 아니죠. 뭐 어떤 해당 그 영역에서 번역의 가치가 있는 책들을 보통 번역을 하게 되죠. 근데 약간은 그러니까 이런 번역과 전공서를 낼 때 교수님들 간의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다음은 번역의 맥락 1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의 맥락, 컨텍스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은 번역뿐 아니라 어떤 경우나 예를 들면 문장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정보적인 개념밖에 없죠. 근데 앞뒤 맥락을 다 확인을 했을 때, 그래서 컨텍스트 클루라는 말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컨텍스트 클루를 포괄했을 때 정말 큰 포괄 개념은 이제 앞에서도 배웠지만 소스 컬처와 타겟 컬처의 그 상관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그 뭐랄까 접점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아주 심플한 예를 소개를 해놨는데, 뭐 영어 문장이 있어요. He is too young to go to school. 뭐 직역을 한다 그러면 뭐 이거는 tuto라고 하는 너무나 뭐 여러분들 같으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수도 있는 영어 문장이죠. 그러니까 tuto에 대한 그런 관용구적인 표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1번은 그는 너무 어려 학교에 갈 수가 없다. 또 2번은 그 아이는 학교 가기는 아직 일러. 세 번째는 톰은 아직 학교 갈 나이는 아닙니다. 네 번째는 우리 아들은 나이에 비해 아직 학교 갈 만큼 성숙하지 못해서요. 분명한 건 어떤 영어 소설에 이렇게 문장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앞에서 말했던 그 독해, 직독직해의 측면에서 1번이 제일 맞죠. 근데 문학작품 안에서 그는 너무 어려 학교에 갈 수 없다. 물론 이럴 수가 있으면 대화문이 아닌 경우 그냥 단순한 서술이면 1번도 가능하죠. 근데 그는이란 표현이 너무나 그 뭐 좀 자연스럽지 못해서 그 아이로 바꿀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되면 좀 더 한국어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고 구어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화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톰은 또 이제 존대어를, 그러니까 분명히 영어에는 존대 표현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좀 더 다양한 그 컨텍스트 클루를 파악해야 나오는 거죠. 왜 학교를 못 가야 할까?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뭔가 발달 지체라든지 뭐 다리를 다쳐서라든지 뭐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그 확인을 하는 것이고, 번역을 하는 사람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을 번역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번역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창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직독직해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번역 대상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뭐 영상 번역이라든지 광고 번역이라든지 기계 번역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미디어가 텍스트밖에 책밖에 없었듯이 우리가 번역을 해야 할 대상도 이게 그 책으로 만드는 그 북이죠. 텍스트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한류어 언어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전형적인 책보다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케이팝이라든지 뭐 혹은 뭐 인기 있는 광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언어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를 싣게 되면 이제 번역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이제 번역 대상이 확대입니다. 그래서 13쪽을 같이 보면 번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주 상식적으로는 출판 번역, 더 좁게 말해서 문학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출판된 책들은 이제 문학 번역이 이제 주가 되고 간혹 이제 그 서구의 혹은 뭐 다른 중국의 일본의 그런 어떤 전공 서적들을 번역하는, 그러니까 문학 번역 아니면은 전공서를 번역하는 거예요. 한국의 출판사들은 서구의 출판사들과는 달리 조금 영세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언론영상학과나 또 뭐 국문과, 특히 인문 사회계열 학생들은 출판에 대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영세하다는 건 이제 대기업이 없다는 얘기고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작업이고 또 뭐 여러분 선배들이 취업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그 진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출판사들도 보면은요, 김영사 같은 데는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렇게 조금 뭐랄까 시사지라든지 요런, 그러니까 출판사들마다 다 성격이 있어요. 뭐 심한 경우 뭐 인문학적인 서적만 주로 내는 출판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판사가 되게 학술서를 출간하는 출판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대중적, 그리고 잡지사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판 번역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학 번역이 가장 대표적이고 또 학술서들 번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주도한다는 건 이제 문학 작품을 번역을 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 뭐, 인문사라고 하면 학술서를 제외하고,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기적 유전자, 뭐, 총균세, 우리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 뭐, 우리 때는 그게 필독서였는데, 여러분들은 뭐, 대입 논술을 대비한 뭐 학원에 가면 뭐 소개하는 그런 책들이 이제 전형적인 인문, 교양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거 많이 읽어두세요. 뭐, 여학생들은 참 그래도 활자화된 것을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 부담 없이 읽었던 책들이 여러분들이 향후 면접이나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나 대화에서 뭐랄까 뭐 유식한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식한 척 하는 것은 정말 가벼운 것이고요. 오랜 독서가 참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쌓여있는 배경 지식들이 향후 여러분들의 그 창의적인 역량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난 공대라고 그것만 하고 뭐 국문과라고 이것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뭐 국문과 학생들은 예를 들면 뭐 너무 어려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수학자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수학 공식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얻을 수도 있고, 이공계 학생들은 또 인문학적인 그런 저서를 통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결국 교수는 항상 잔소리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도 말했던 영상 번역, 컴퓨터 소프트웨어 번역, 또 상용문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죠, 우리가 국제 공개어로 이제 특허권과 관련돼서 이제 이제 인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면 우리가 어떤 특허를 낸 물건에 대한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서 번역, 그러니까 뭐 여러분 예를 들면 연고를 사거나 어떤 약을 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설명서가 있죠. 그런 것들도 다 번역의 대상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상업적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문학 번역하고는 종류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번역 대상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쪽은 자, 여기에서 언어 능력과 번역 능력, 이제 이때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통번역을 다 말을 하는 겁니다. 언어 능력은 번역 능력의 필요 조건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번역은 단순히 언어적인 작업이 아니라 일정한 전문성을 요구해요. 뭐 이건 여러분 다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통번역 전문대학도 있고, 자, 내가 뭐 토익 900, 뭐 60, 70 받고, 뭐 토플도 뭐 120점 만점에 118이고 4대 영역 아주 잘하고, 뭐 그런 친구들 뭐 옛날에 막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토플 만점 받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래요. 언어 능력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친구들은 통번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아무나 뭐 시진핑과 저기 뭐야 우리 앞으로 바이든이 저기 미중 혹은 중미 네, 이렇게 뭐 미중 대화를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통번역가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정말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통번역으로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특히 외교 관계에서 이제 법 통역을 하시는 분들은 외교 용어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번역을 두 번째 단순히 언어 치환 작업으로 오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다 통번역을 할 수 있다. 그런 뭐랄까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구가 정말 소수였을 때는 그랬겠지만 그래서 요즘은 어떤 게 있냐면요. 옛날에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정말 많거든요. 많고 선생님이 초반에도 말했다시피 여기 와서 1급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6급이 최고라고 했죠. 4급 받고 와요. 4급 받고 오는 상태라서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 없이 교육을 받고 오는 거예요.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외국인들 한국어 조금만 잘해도 뭐 TV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선생님이 어제도 말했지만 이제 외국에서도 뭐 헝가리에서 만난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그 젊은이처럼 자기 혼자 막 그냥 공부해서 문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배우기 혼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종도 실록에서 그랬잖아요. 똑똑한 이는 반나절이면 되고 정말 어리석은 이들이라 하더라도 열흘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수 있는데 말은 잘 못하고 이런 경우들은 종종 있죠. 그래서 지금은 linguistic competence와 translation competence는 절대로 등가의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번역에 대한 1970년대 이전까지 그 번역을 언어학의 하위 범주로 본 데서 온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양방향의 번역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의 개념들은 물론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에서의 그런 번역에서 조금은 좀 더 정리된 개념들을 소개했지만 양방향의 번역이다라는 번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앞에서 소스 랭귀지, 타겟 랭귀지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소스에서 타겟으로 가는 어떤 화살표 방향이 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라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근에 좀 더 번역
통번역의 담론들이 전문화되면서 이제 좀 더 체계화되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 국내의 번역 담론이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인문서, 문학서에 이제 거의 주도되고 현재도 그래요. 현재도 그래서 외국의 서적을 주로 이제 주로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에 논의가 집중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향으로 거의 정리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통번역 대학원이라고 해도 최근에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한국어를 다른 외국어로 번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건 국어국문학과 교수님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국문과 교수님들은 외국어 역량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뭐 그런 고민도 별로 없었고, 뭐 물론 그런 경우에는 파트너를 만드는 그런 특별한 경우들도 있었지만, 주로 어떻게 되냐면 국어국문학과에 유학을 온 제자들이 있잖아요. 외국인 제자들. 옛날에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학문 목적으로 이제 오는, 지금은 더 많아졌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특별한 학술서라든지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특별한 관광 책자라든지, 혹은 한국에서의 그런 어떤 한국 홍보 책자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로만 제한됐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고민을 하게 되니까 딱히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바는 뭐죠?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지금은 크게 화두로 이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번역 담론을 서구 패러다임을 다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서구의 번역 담론은 전적으로 외국어에서 모국어 방향으로, 이게 정해져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로 쓰인 텍스트를 프랑스어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독일어로 옮기는 작업은 프랑스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초기에 우리가 한류가 전파될 때는 한류 콘텐츠를 이제 내보낼 때 드라마라든지 주로 이제 영화를 한류 진흥원 콘텐츠 진흥원에서 만들어낼 때는 드라마나 이제 아리랑 TV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를 어떤 아랍에 보낼 때 아랍어로 번역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이 됐는데, 특히 이제 K-팝과 관련돼서 지금은 굉장히 자발적인 그런 팬 번역이 이루어지는, 이건 무슨 얘기냐? 그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bilingual, 영어나 혹은 한국어 두 가지가 다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국어를 공부한 외국인이거나, 나중에 이제 로마자 표기법 얘기해 줄 텐데, 유튜버들은 실명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사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번역을 보거나 로마자 표기법을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이거는 흔치는 아닌데 역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역번역은 뭐냐면 소스 랭귀지나 타겟 랭귀지 양쪽의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의 번역, 뭐 이런 그런 번역으로 이제 요 개념은 뭐냐면,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의 번역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뭐 이런 용어로까지 이제 뭐 요 용어만 그냥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특히 한류와 관련돼서는 우리는 새삼스럽게 이제 우리가 일종의 문화를 송출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번역에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되었다. 네. 그 다음 16쪽입니다. 네, 16쪽. 네, 16쪽에 가시면, 네, 이러한 이제 서구의 담론을 그대로 수입한 결과 이제 국내는 한국어로만 옮기는 작업. 네. 그래서 한국어와 같이 소위 제한된 영향력을 가진 언어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 한국 사람들이 두 부담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 가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앞에서 말했다시피 요즘은 이제 특별한 상황이 된 것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번역과 관련해서. 그래서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뭐 홍보 자료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영어권 하자나 프랑스인이 아닌 한국 사람들이 이 일을 이제 말하자면 영문과, 불문과, 뭐 동문과, 중문과, 일문과 사람들이 동원된다는 것이죠. 동원된다는 것이죠. 제일 좋기야 bilingual. 그리고 그 기생충을 번역했던 그런 그분도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참 우스운 소리로 아이가 외국어를 정말 너무 쉽게 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국제 결혼을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뭐 그러니까 이중언어 화자를 만드는 것이다. 본인이 이중언어 화자일 땐 가장 완벽한 번역을 해낼 수 있겠지만 그 이중언어 화자가 다 모두 다 통번역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자, 그래서 요런 지금 이제 번역과 관련되는 그런 새로운 양방향의 번역의 개념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17쪽부터 24쪽은 다음 차시에 마지막 3차시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